들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편하게 듣고 가세요. 여러분,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60대 이상 부부의 이혼율이 40대보다 더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젊은 사람들은 성격 차이로 갈라서고 나이 든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함께 산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어느 날 결혼 35년 차 한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들 다 키웠으니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이제 당신이랑 할 일 없어. 이 말 한마디가 남편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황혼이혼이라는 단어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집안의 이야기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 선생님과 아내 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2년 전 은퇴하셨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하루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내고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곳이었습니다. 박 여사도 알았습니다. 남편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래서 말없이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은 공간에서 마주하다 보니 작은 말투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습니다. 밥 줘. 밥 달라고 하지 말고 같이 먹자고 하면 안 돼? 이 짧은 대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웃어 넘겼을 일인데 이제는 서운함이 쌓이고 서운함은 곧 분노로 변했습니다. 박 여사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젊었을 땐 회사 때문에 부딪힐 시간도 없었죠. 근데 은퇴하고 나니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이제는 숨이 막혀요. 남편이 집에 있는 게 든든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더 지치게 만들어요. 어느 저녁 국물이 아직 펄펄 끓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 여사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이혼하고 싶어. 김 선생님은 숟가락을 들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국물이 김이 모락모락 오르고 있었지만 그 순간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귀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는 나 당신하고 할 일이 없어. 그날 이후 김 선생님은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평생 일만 했을 뿐인데 이제 와서 왜? 끄는 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결과가 이거라니.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애들 다 키우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편해진다. 은퇴하면 둘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싸운다. 나이 들어 더 든든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외롭다. 황혼이혼은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친구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웃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내 부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만 외로운 게 아닙니다. 진짜 외로움은 가장 가까운 사람 옆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오래 쌓이면 결국 어떤 이들은 자유를 선택합니다. 그 자유가 곧 새로운 고립으로 이어질 줄 알면서도 말이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이 시작됐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남편의 기침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박 여사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오늘 하루도 길겠다. 부엌에서 밥을 차리는 동안 남편은 리모컨을 들고 TV를 켰습니다. 정치 토론, 뉴스, 스포츠. 채널은 바뀌지만 화면 속 인물들만 말이 많았습니다. 정작 같은 공간에 있는 두 사람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 줘. 밥 달라고 하지 말고 같이 먹자고 하면 안 돼? 같이 먹자. 그러면 되잖아. 짧은 대화는 늘 싸움의 씨앗이 됐습니다. 박 여사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은퇴했으면 집안일도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나는 언제 은퇴하지? 왜 나만 아직도 일하는 것 같지? 며칠 뒤 부부의 갈등은 자녀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큰아들은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 아빠.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에요. 그냥 참고 사세요. 하지만 엄마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걸 보고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이혼하면 저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명절에 누구 집에 가야 하고 손주는 누구한테 맡겨요? 돌봄은요? 혹시 두 분 다 아프시면 그 책임은 다 저희 몫이에요. 박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을 피하며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너희한테 짐 지우고 싶지 않아서 그래. 이제라도 내 인생 나답게 살고 싶어. 아들은 그 자리에서 울컥했습니다.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 참고 산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세월이 엄마의 희생 위에 있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김 선생님도 억울했습니다. 내가 평생 일해서 집 장만하고 애들 공부시키고 책임질 거 다 했는데 그럼 난 뭐가 남는 거야? 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하지만 박 여사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난 이제 외로워. 이 말은 김 선생님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로 표현하지 않았고 표현하지 못한 외로움은 결국 더 큰 벽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가 김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젓가락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밥그릇과 반찬 그릇 사이로 고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고 고지서만 바라보는 부부. 같은 식탁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 혼자였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대화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밥 먹자라는 말 대신 밥 줘라는 말로 바뀌는 순간. 사랑해라는 말 대신 전기세 냈어 라는 말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그냥 동거인으로 남게 됩니다.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시작된다. 지금 여러분은 배우자와 부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순한 동거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혼하면 속이 후련할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그 길을 걸어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후련한 건 잠깐이고 그 다음엔 현실의 벽이 무섭게 다가왔다. 황혼이혼이 남기는 현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돈, 건강, 그리고 외로움. 이 세 가지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후의 그림자이자 이혼 후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박 여사는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돈이었습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던 그녀에게 월급 명세서는 낯선 종이일 뿐이었습니다. 내 앞으로 들어오는 돈이 뭐가 있지? 연금. 그거 100만 원도 안 되잖아. 통계적으로 황혼이혼을 한 여성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70만에서 100만 원. 집세와 공과금을 내고 병원 한 번 다녀오면 통장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고기 한 팩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일이 잦아집니다. 김 선생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반으로 나누면 자신에게 남는 건 은퇴 후의 연금뿐.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건데 나눠주고 나면 나도 빠듯하겠구나. 병원비, 생활비,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싫은 자존심까지 더해지면 남자에게도 황혼이혼은 곧 빈곤의 시작이 됩니다. 이혼 후 가장 크게 다가오는 건 혼자 아플 때의 두려움입니다. 박 여사는 어느 날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관절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앞으로는 꾸준히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진료실 문을 나서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수술이라도 하게 된다면 누가 옆에 있어 줄까? 누가 손을 잡아줄까? 김 선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에도 3번씩 혈압약과 당뇨약을 챙겨 먹으면서도 속으로는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혹시 내가 집에서 쓰러지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냐?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건 아닐까? 젊을 때는 몰랐던 문제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야 깨닫게 됩니다. 부부란 단순히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안전망이었다는 것을. 이혼 후 달라지는 풍경 중 가장 큰 건 명절입니다. 자녀들은 어느 한쪽 편을 들 수 없어 불편해하고 가족 모임은 반쪽짜리가 됩니다. 박 여사는 어느 설날 혼자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엔 TV 소리만 울렸습니다. 지금쯤 손주들이 시끌벅적할 텐데 나는 왜 여기 혼자일까? 손주 돌잔치에 갔다가도 며느리 눈치를 보고 구석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제야 깨닫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중심이 아니라 손님이구나. 이웃의 시선도 차갑습니다. 경비실 앞에서 수군대는 소리. 저 집도 결국 이혼했대. 황혼이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사회적 낙인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 낙인은 사람을 더욱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 달에 80만 원으로 생활하며 마트에서 물가를 3번 고민하는 순간, 병원 진료를 혼자 다녀와 빈집 문을 열었을 때 정막, 명절날 불 꺼진 집에서 혼자 앉아 TV만 바라보는 자신. 정말 이게 내가 원했던 자유일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라도 나답게 살고 싶다. 하지만 그 길 끝에서 마주하는 건 자유가 아니라 빈자리로 가득한 식탁일지도 모릅니다.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유는 고독을 대가로 한다. 그러나 나이 들수록 고독은 자유를 집어삼킨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빈곤과 고독의 자유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편하지만 여전히 곁을 지켜주는 동행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는 오래 살면 정으로 산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정이 저절로 깊어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오래된 시간은 권태로 바뀌고 권태는 무관심이 되고 결국 분노로 변합니다. 심리학에 이런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흰 곰을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오히려 흰 곰을 더 떠올립니다. 부부 사이도 같습니다. 저 사람 보기 싫다. 이제 그만 생각해야지. 이렇게 말할수록 오히려 그 사람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씨름조차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은 더 큰 분노로 바뀝니다. 박 여사는 남편의 무심함을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생일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케이크도 편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녁 식탁에 앉아 국 좀 넣어줘.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마음속에선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그냥 밥 해주는 사람일 뿐이구나. 아내가 아니라 투명인간이구나. 그날 이후 남편의 사소한 말투, 작은 행동 하나에도 서운함이 분노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기념일을 챙겨주길, 따뜻한 말을 해주길.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기대는 점점 줄고 결국 무관심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무관심은 또 다른 방식으로 폭발합니다. 밥 줘. 라는 말투는 아내에게 무시로 들리고 나 다녀왔어. 라는 말 없는 귀가는 아내에게 투명인간 취급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들이 쌓여 결국 평생 함께한 배우자를 가장 멀고 미운 사람으로 만들고 맙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부부의 권태는 단순한 지루함이 아니라 애정 결핍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다시 말해, 아예 기대가 없었다면 분노도 없습니다. 여전히 기대가 남아 있으니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분노로 변하는 겁니다. 김 선생이 억울해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일만 했는데 그게 죄야? 나는 가족을 위해 산 거야. 그러나 그의 억울함도 같은 자리에서 나온 감정입니다. 그도 사실 아내에게 인정받고 위로받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못했고 서로 듣지 않았고 그 침묵이 결국 두 사람을 분노로 몰아넣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법적인 이혼보다 먼저 일어나는 건 정서적 이혼이다. 같은 집에 살아도 같은 식탁에 앉아도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면 이미 부부는 남남입니다. 정서적 이혼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 실제 이혼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물리적 고독보다 정서적 고독을 훨씬 더 견디기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같은 식탁에 앉아 있는데도 대화 한마디 없는 저녁. 옆방에 배우자가 있는데도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서로 전혀 모르는 마음. 그 순간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섬과 섬처럼 멀어진 존재가 됩니다.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황혼의 부부는 싸워서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관심 속에서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이미 정서적으로 멀어졌기 때문에 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아직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부부입니까? 아니면 이미 정서적으로 이혼한 남남입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라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 황혼이혼을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랜 세월 쌓인 갈등과 무관심에서 벗어나고 나답게 살고 싶은 마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욕망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노후의 자유는 젊은 시절의 자유와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땐 자유가 설렘이었지만 나이가 들어서의 자유는 종종 고독과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박 여사는 이혼을 결심한 뒤 친구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밥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 김 선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TV, 리모컨을 독차지했습니다. 야구만 실컷 보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도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구나. 처음의 자유는 분명 달콤했습니다. 속박에서 벗어난 듯한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달콤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불 꺼진 집, 텅 빈 거실. 다녀왔어. 하고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 집에 들어섰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 김 선생 역시 비슷했습니다. 밤마다 약을 챙겨 먹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아내가 약 봉지를 챙겨주곤 했는데 이젠 약 먹는 것도 아프다는 말 한마디 건넬 사람도 없구나. 그는 불 꺼진 집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잔소리가 그리울 줄은 몰랐네. 그 잔소리마저도 내 삶의 일부였는데 왜 사람은 자유를 얻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심리학자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 단계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안전과 소속 없이는 온전한 행복을 느낄 수 없다. 즉, 자유가 아무리 달콤해도 안정과 소속이 없으면 인간은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황혼이혼을 한 사람들이 몇 년 뒤 다시 새로운 동반자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인간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의미를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으며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자유와 안정 사이의 균형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도 서로의 작은 자유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자유를 누리면서도 함께 있다는 안정의 가치를 놓치지 않는 것. 이 균형이야말로 황혼 이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다. 배우자를 나의 불편을 해결하는 도구로 보지 않고 그 자체로 존중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자유와 안정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를 짐으로 보지 않고 삶의 동행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황혼의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불편은 없지만 고독으로 가득한 자유. 답답할 때도 있지만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안정. 황혼의 길목에서 여러분은 자유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과의 동행을 택하시겠습니까? 황혼이혼. 처음에는 자유의 문처럼 보입니다. 이제야 속이 후련하다.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겠다. 수십 년 묶여있던 굴레를 벗어던지는 듯한 해방감.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늘 같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돈, 건강, 그리고 외로움. 우리는 사례 속에서 보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김 선생과 박 여사. 은퇴 후 갈등이 쌓이며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그들을 기다린 건 늘어나는 병원비와 줄어든 연금. 무엇보다 서로에게 기대고 싶었던 순간, 더 이상 곁에 아무도 없다는 고독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물리적 고독보다 정서적 고독을 더 견디기 힘들다. 옆에 아무도 없는 것보다 옆에 있어도 마음이 멀어진 순간이 더 아프다는 뜻입니다. 박 여사는 어느 저녁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국 한 그릇과 김치 접시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젓가락을 부딪히며 이거 맛있네라고 말해주던 순간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 적막한 식탁 앞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가 아니라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김 선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늦게 기침이 심해져 잠에서 깼을 때 예전엔 아내가 물을 떠다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부엌 불을 켜고 컵에 물을 따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자유였나?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버티기 힘든 존재라는 것을. 한 작가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서로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부부란 완벽해서 함께하는 게 아니라 불편해도 곁을 지켜주기 때문에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황혼이혼은 자유를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안정과 동행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는 자유와 안정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다. 배우자를 짐이 아닌 삶의 동행자로 바라볼 때 황혼의 길은 덜 외롭고 더 따뜻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계십니까? 함께 웃고 대화 나누는 동행자입니까?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멀어진 이웃입니까? 아니면 이미 정서적으로 끊어진 남남입니까? 노후의 길은 생각보다 길고 생각보다 고독합니다. 그 길을 혼자 걸을지 누군가와 함께 걸을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잔소리는 사라졌지만 정막만 남은 고독의 자유. 때로는 불편하지만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안정의 동행. 황혼의 진짜 행복은 자유일까요? 아니면 단 한 사람의 동행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혜롭게 만드는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